구호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474페이지 35-2 474페이지 레판토 대해전 10월 7일 신정동맹의 대함대가 레판토만의 입구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오스만 함대 역시 맞서 나왔다. 양쪽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상대 함대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돈 후안은 기암 레알호에서 회의를 열었다. 로메가스에게 의견을 묻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구호 기사단의 맹장은 주위를 둘러싼 대함대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파, 만약 선진칼 50개서 이만한 규모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될 때까지 원정을 계속하셨을 겁니다. 또 수월하게 그 위협을 이뤄냈을 겁니다. 그러자 돈 후안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귀관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싸웁시다. 신성동맹 함대는 예정된 대로 진형을 짰는데 그 길이가 6.5km에 이르렀다. 마지막 보급과 미사 그리고 고해성사를 치르며 물리적, 정신적 전투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간 로마에서는 피우스 5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미사를 올리고 있었다. 6척의 갈레이차는 중간과 좌우익에 각 2,000씩 배치되었는데 중간과 좌익은 선봉에 섰지만 우익은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구호기사단이 배속된 우익은 갤리선이 57척뿐인데 울리치알리 함대는 갤리선 67척, 소형 갤리선 27척으로 구성되어 훨씬 우세했다는 점이다. 이 격차는 구호기사단에게 재앙이 되고 만다. 기함 레알호의 돛대 교황이 하사한 깃발이 흘렀다. 돈 후안을 시작으로 전 장병이 무릎을 꿇고 승리를 기원하였다. 사제들이 성수를 부리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리고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로 수호 성인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성 마르코, 성 스테파노, 성 디에고, 성 요한, 빅토리아. 트럼펫이 우렁차게 울리고 북소리가 공기를 뒤흔들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돈 후안은 경쾌한 춤을 추며 사기를 드높였다. 오스만의 기암 술타나 호에도 성지 메카에서 만들어 가져온 거대한 깃발이 걸렸다. 이 깃발에는 신의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바치는 이 위협에 참가한 신자들에게 신의 길조와 긍지를 바친다. 꾸란의 구절이 금색 실로 새겨져 있었다. 오스만 함대에도 비슷한 종교의식이 거행되었고 나름대로의 전투 준비를 마쳤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해석인가? 못 봤지? 여기다. 성 마르코, 성 스테파노, 성 디에고, 성 요한 빅토리아에 대한 해석 475페이지. 성 마르코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네치아의 수호성인, 성 디에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어 표기로 스페인의 수호성인, 성 스테파노는 앞서 다룬 토스카나의 성 스테파노 기사단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정오가 되자 두 함대는 약 130m 가까이까지 접근했고 신성동맹 함대 본대 600 내지 700m 앞에 배치된
좌익과 중앙의 갈레아차가 한포를 쏘면서 해전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4시간 동안 피와 불꽃의 대서사시, 아니 대사륙이 벌어진다. 갈레아차의 포화는 여러 척의 오스만 갤리선을 격침시키고 다른 많은 함선들에 타격을 주었다. 그보다도 이 공격은 오스만 함대의 전열을 흩뜨려 놓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오스만 해군은 반격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서풍이 불면서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려 반격을 할 수 없었다. 돈 후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갈레아차뿐 아니라 본대의 한포도 포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오스만 중앙 함대는 거의 3분의 1이 격침당하거나 손상을 입은 큰 손실을 입었다. 물론 한포 숫자 자체도 만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참사를 낳은 중요한 원인이었다. 북쪽의 시로코는 신성동맹 함대 좌익, 즉 베네치아 함대를 해안가로 몰아가려고 측면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은 먹혀 들어갔고 사령관 바르바리고까지 오른쪽 눈에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476페이지 해석. 시오노 나나미의 레판토 해전에서는 총탄을 맞았다고는 했는데 필자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오스만군의 화살에는 대부분 독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베네치아인들은 갈레아차의 활약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고 점차 전세는 역전되었다. 베네치아 갤리선의 노자비들은 자유인이었는데 이들도 흉갑을 입고 못이 박힌 몽둥이를 들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결국 시로코의 기함이 총각 공격으로 총각이구나 그게 박살나면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시로코는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 족주에서 불려난 그리스도교인 출신 노잡이 노예들까지 가시하자 오스만 함대의 우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병사들은 해안가로 배를 대서 도망치려고 악유다툼을 벌였다. 키프로스뿐 아니라 베네치아령의 섬들은 오랫동안 오스만군의 공격과 약탈에 시달려 왔기에 베네치아 병사들은 악에 받쳐 있었다. 보트를 띄워 육지로 추격하면서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다. 477페이지 그림. 바티칸에 그려져 있는 레판토에선 프레스코와 셋으로 나뉘어진 진영은 잘 나타나지만 우익 앞의 갈레아차 이측은 잘못된 묘사이다. 무기가 없자 막대기로 오스만 병사의 입을 찔러 그대로 땅바닥에 박아버리는 짓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바르바르고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중앙함대 간의 격전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돈 후안과 알리 파샤는 보라는 뜻이 기함에 서서 지휘를 했고 두 기함은 포화를 주고받은 다음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술타나 호의 예니체리 병사들이 레알호에 뛰어들면서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워낙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전투여서 사격이건 냉병기 공격이건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양군은 기함 뒤에 사다리를 걸고 부상병을 빼내고
증원병을 계속 투입하였다. 화승천과 복합공, 석궁 등 발사무기는 물론 검, 언울도, 반울도, 철퇴, 도끼, 단검 등 온갖 냉병기로 수없는 병사들이 죽어나갔고 바다는 그들이 흘린 피로 벌겋게 물들어갔다. 돈 후안도 직접 검을 들고 전투에 뛰어들었고 알리 파샤도 직접 활을 쏘며 독전에 나섰다. 하지만 전투는 신성동맹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미 갈레아차의 포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데다가 납포된 배들에서 해방된 노잡이 노예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레알호에서 예니체리를 몰아낸 신성동맹의 전사들이 거꾸로 술타나 호로 뛰어들었지만 술타나 호에 대한 신성동맹군의 공격은 실패했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오스만군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다. 이른 전세 역전에는 후방을 맡은 바산의 갤리선 30척에서 투입된 병사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른 갤리선에 몸을 옮겼던 로메가스도 술타나 호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공격에 가시하였다. 포위된 술타나 호의 신성동맹군은 세 번째 공격을 감행하였다. 궁지에 몰린 알리 파샤는 배 뒤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최후의 항전에 나섰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으며 자신도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술타나 호의 갑판의 위에는 터번을 쓴 오스만군의 머리들이 수없이 굴러다녔다. 한 스페인 병사가 그의 목을 잘라 창끝에 꿰어 높이 들어올렸다. 신성동맹의 병사들은 승리를 연호하며 환호하였다. 당연히 오스만 중앙함대는 붕괴되었고 오스만의 군함들은 항복하거나 도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신성동맹 쪽으로 넘어갔지만 구호기사단이 소속된 우익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다. 우익이 울리치알리와 맞붙은 해역은 외해였기 때문에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좌익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도리아는 전력상 우위에 있었던 울리치알리의 기동을 봉쇄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둔한 갈레아차는 이런 기동을 따를 수 없어 후방에 머물렀고 신성동맹의 우익은 좌익과 중앙함대가 누린 갈레아차의 화력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울리치알리는 그 틈을 이용하여 돈 후안의 본대를 공격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러자 구호기사단과 베네치아 갤리선 18척이 이 공세를 가로막기 위해 나섰다. 이어서 구호기사단과 선두를 다투었던 사보이의 함대도 가세하였다. 이는 도리아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본능적인 행동에 가까웠다. 그렇게 앙숙이었던 구호기사단과 베네치아 세력이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생지옥 같은 전장에서 싸우는 전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오스만군에게 더 증오스러운 상대는 구호기사단이었으면 물론이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다. 기사단 갤리선 세척은 6배에 달하는 적 함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사령관 수스티아니조차 화살을 5발이나 맞았을 정도였다. 스페인 출신 기사 헤로니모 라미레스는 화살을 워낙 많이 맞아 벌집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오스만 병사를 넷이나 쓰러뜨리고 나서야 숨을 거두었다. 결국 기함 카피타노는 울리치알리 함대에게 포획되었는데 주스티아니 외에 살아남은 기사는 둘밖에 없었다. 그들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중 아라곤의 기사 돈 마르틴은 폭발에 휘말려
왼쪽 팔과 어깨를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물론 오스만군의 손실도 커서 300명의 병사를 기한 포획의 대가로 치러야 하였다. 성 요한호는 전원이 전사하였다. 울리치알리는 카피탄호의 밧줄을 연결하여 끌고 갔다. 술탄에게 진상품으로 바치기 위해서였다. 사보이 함대 기함도 전원이 전사해서 아무도 전말을 전달해 줄 수 없었다. 베네치아 소속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호의 함장 베네데토 소란초는 부하들이 거의 전사하자 남은 노자비들에게 바다로 뛰어들라고 한 다음 선창에 내려가 화약에 불을 붙여 적선들과 함께 자포가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울리치 알리는 알리 파샤의 중앙 함대와 시로코의 우익이 모두 괴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전투를 하지 않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더 늦으면 도리아의 함대에게 퇴로마저 끊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피탄호에 연결된 밧줄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덕분에 주스티아니와 돈 마르티는 살아남아 복귀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울리치 알리는 기사단의 군기만은 전리품으로 챙겼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는 끝나고 소탕과 약탈이 이어졌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오스만 병사들은 대부분 죽음을 당했다. 신성동맹군은 보트를 타고 떠다니는 오스만 장교들의 시신에서 귀금속과 무기를 신나게 약탈했는데 노획물이 차고 넘칠 지경이었다. 버려진 시신이 물고기 밥이 되었으면 물론이다. 4시간에 걸친 대격전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81페이지 그림 작가 미상의 레판토 해선도 가장 크게 보이는 배가 고기사단 소속이다. 가장 크게 보이는 배가 이건가? 맞네 여기. 고기사단 요거 맞는 것 같다. (482페이지) 대전의 결과와 영향. 신성동맹군이 격참시킨 투르크 함선은 100여 척이었고 130여 척을 납포하였다. 전사한 오스만군은 2만 5천 명에 달했으며 포로는 약 3,50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시루코와 알리 피사의 2 아들도 있었다. 다만 시루코는 이틀 후 부상이 악화되면서 죽고 말았다. 예니체리 군단장과 레스보스, 키오스, 네그로폰테, 로도스 섬의 총독들도 전사자명부에 들었다. 특히 예니체리 군단병들은 거의 다 전사하였다. 무엇보다 최고 1만 2천 명, 최대 1만 5천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교인 노예들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전과였다. 신성동맹 함대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손실도 적지 않았다. 약 7,500명이 전사했고 약 8,000명이 부상당했다. 여기에 대한 해석. 부상자 중 하나가 훗날 돈키호테를 쓸 미겔 데 세르반테스이다. 이 사실은 워낙 유명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고기사단 중심인 이 책에서 적당하지 않아 씻지 않았다. 다만 완전히 박살난 갤리선은 20척 정도에 불과하였다. 갤리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리품은 참가 국가별로 나누어 가졌다. 엄청난 손실을 입은 고기사단도 몫을 받았는데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 대승리임은 분명했지만 울리치 알리를 놓친 것은 오게티였다. 당연히 도리아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가 레알호의 사령관실에 도착하자
환호하는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깨끗한 군복 차림의 도리아가 돈 후안에게 몸이 건조한 어조로 축하를 전하자 피가 튄 군복을 입은 젊은 사령관은 싸늘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중강함대에 배속된 덕분에 무사했지만 무수한 동료를 잃은 로메가스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했지만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나중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피우스오시의 말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주님께서는 전사가 아니라 해적으로 일관한 저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판토의 승리는 베네치아와 스페인은 물론 모든 유럽을 열광시켰다. 몰타 공방전 때보다 더 많은 책들과 그림이 쏟아져 나왔다. 교황청은 이 해전 승전 기념일인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리며 이날이 속한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였다. 세속적인 베네치아 공화국도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울리치알리는 그리스 연안에 활동하던 오스만 군함들을 모아 87척의 함대를 급조하고 구호기사단의 군기를 기함의 선미에 붙여 끌면서 콘스탄티노플로 교환하였다. 당연히 오스만의 반응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제국다운 여유도 부렸다. 마치 승리한 듯이 기사단의 군기를 모스크로 바뀐 성 소피아 사원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소콜루는 베네치아 대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키프로스를 탈취한 것은 우리가 당신의 팔을 뽑아 버린 것과 같고 우리 함대의 패전은 단지 우리의 수염을 깎은 것이나 다름없소. 팔은 뽑히면 다시는 자라지 않으나 면도칼에 잘린 수염은 더욱 풍성하게 자라는 법이라오. 실제로 오스만은 단기간 내에 해군을 재건하였고 심지어 베네치아의 갈레아차를 복제하기까지 하였다. 레판토에선 바로 다음 해인 1572년 150척의 갤리선과 8척을 갈레아차가 만들어졌고 기존의 함대를 합쳐 250척에 달하는 대함대가 유용을 과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이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함선들은 쉽게 복구되었다 하지만 숭늉된 선원과 노잡이, 병사들의 손실은 대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스만 함대의 주무기인 복합공을 잘 다루는 대부분의 공수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뼈아팠다. 이에 대한 해석 484페이지. 활은 화승총에 비해 훨씬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에 숭늉된 공수의 보충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유명한 역사가 존 키건은 고도로 숭늉된 전사들의 손실은 쉽게 대체될 수 없으며 사실상 오스만군의 살아있는 전통들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해방된 노예들을 대체하기 위해 노자비로 동원되었다는 것도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드웨어 면에서도 급조된 군함들은 질 낮은 목재 또는 바싹 마른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 항해 성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잃어버린 대포와 화승총의 보충도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스만은 갈레아차 도입 정도를 제외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무기와 체제를 도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 레판토 해전에서 신성동맹이 노획한 오스만 대포들은 질이 낮아 사용할 수 없었고 기념품이 되거나 녹여서 다른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정도였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던 거포의 제국 오스만은 한 세기 이상 지난 1570년대에는 기술적으로 퇴화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종합하면 팔은 아니지만 오스만 제국은 손가락 두 제개는 잃은 셈이었고 수요무누는 허장성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몰타와 키프로스 공방전까지 포함하면 최소 7만, 최대 10만의 병사들을 잃었으니 아무리 대제국 오스만이라지만 출혈이 너무 컸다. 무엇보다 레판토에서는 서유럽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몰타 공방전의 승리에 이어 오스만이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막이야 어쨌든 오스만 함대가 급속하게 재건된 것은 사실이었고 그 지휘관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울리치 알리가 말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을 뜻하는 카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고 클루츠 알리 파샤로 불렸는데 바르바로사부터 이어지는 위대한 해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된다. 울리치 알리 함대는 봄이 되면 다시 서지중해에 나타날 것이었다. 그 사이 기사단은 잃어버린 갤리선 대신 분배받은 오스만 갤리선들을 개조하고 새로운 단원들을 훈련시키면서 겨울을 보냈다.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신성동맹 함대가 편성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레판토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지만 신성동맹의 구호기사단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두 척의 갤리선은 보내야 했다. (486페이지) 신성동맹의 붕괴와 지중해 시대의 폐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일단 성공하면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사용했고 신성동맹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사령관에 다시 돈후안을 초대하자는 데 이론이 없었고 경비 문제도 노획봉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했기에 저번보다 훨씬 쉬울 듯 보였다. 더구나 레판토의 대승리로 지원자들도 몰려들어 인력도 충분하였다. 하지만 1572년 5월 1일 신성동맹의 핵심 피우스 5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신성동맹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후계자로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즉위했는데 새 교황은 싸움은 무조건 피하자는 생각을 가진 온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6월까지 메시나의 기사단의 갤리선 2척을 포함한 약 150척의 함대가 모였다. 전년보다는 적지만 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오스만 함대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런데 지상 목표가 문제였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자고 주장하였다. 물론 함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넬스 해협을 공격하여 봉쇄하거나 금강만의 조선소를 불태워 버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알제리 해적기지를 치자고 주장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귀한 시간이 흘러갔다. 어찌어찌 동지중해로 가기로 결정되었지만 스페인 함대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울리치알리 함대는 거의 하루거리까지 접근했고 소규모 충돌이 벌어졌다. 신성동맹은 몇 척의 오스만 갤리선을 격침시켰지만 울리치알리는 전투를 원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가 신성동맹 함대는
10월 20일 해산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 487페이지 결과론이지만 이때 신성동맹은 로도스군, 키프로스군 동지중해의 거점을 마련했어야 했다. 결국 크레테까지 빼앗기기 때문이다. 기사단은 마침 그 시기에 몽테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지앙드라 카시에가 새 총장에 올랐다. 지앙드라 카시에 50번째 1572년부터 1581년까지 프랑스 쿠데타로 축출된 기사단 세속화 시작된 1572년부터 1581년까지 카시에는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했지만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다음 해인 1573년 5월 7일 베네치아는 키프로스에 대한 오스만의 점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약을 맺었고 이 섬은 3세기 동안 오스만의 영토로 남았다. 그리고 30만 두카토를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오스만 제국에게 제공하고 대신 제국 내에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 평화는 72년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고어 기사단은 당연히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두 나라의 충돌은 다시 시작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그해 여름에 오스만 해군은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해안을 약탈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돈 후아는 바로 튜니스를 점령하면서 반격했지만 다음 해인 1574년 울리치 알리가 지휘하는 대함대가 튜니스를 탈환하여 이 성과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레판토에서의 손실이 오스만 해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음은 명확하였다. 오스만 함대가 스페인 함대와의 교전을 최대한 피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은 사파비조 페르시아와의 전쟁과 기근, 그리고 함대의 재건으로 인한 증세, 신대륙에서 흘러나온 금과 은에 의한 인플레와 토착 산업의 붕괴로 내부가 골막하고 있었다. 스페인 역시 1575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다. 결국 두 제국은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80년 3월 21일에 10개월간의 정전협정이 맺어졌고 다시 1581년 1월에는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후에도 두 제국은 거의 충돌하지 않았다. 북아프리카의 해적들도 콘스탄티노플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 사냥이라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교황청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고어 기사단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펠리페 2세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1580년 포르투갈을 병합했고 대서양 쪽으로 관심을 옮겼다. 고어 기사단과 베네치아, 오스만 제국은 이후에도 서로 얽히고 설키며 한 세기 반 동안이나 더 싸우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1580년부터 지중해는 변방으로 전락하고 대서양의 세계사의 중심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1522년 로도스 섬 공방전부터 시작된 60년간의 지중해 쟁탈전이 이렇게 시시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눈을 기사단 내부로 돌려보자.
489페이지 카시에 총장의 실증과 기사단의 세속화. 52대 카시에 총장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인 성 요한 성당을 1577년에 완공시켰다는 것이다. 이 성당은 부수교가 착좌하고 릴라당을 비롯한 역대 총장들의 시신이 묻히는 몰타의 중심이 된다. 발레트의 무덤도 이곳으로 옮겨졌다. 대주교가 아니라 부주교가 자리 잡은 이유는 주교는 여전히 옛 수도인 음디나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트르메르 시절부터 고기사단의 총장은 주교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몰타 대주교가 이에 반발하면서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교황은 종교 대법관을 특사로 보내 중재에 나섰는데 이 자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특사는 신교의 침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런저런 간섭을 하였다. 당연히 기사들은 불만을 가졌고 카시에 총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앞서 베네치아가 오스만과 타협을 하면서 기사단과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1575년 기사단이 유대인의 화물을 실은 베네치아의 상선을 납포한 사건이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대노하여 공화국 내에 있는 기사단의 자산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카시에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베네치아의 승리로 끝났다. 카시에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배들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기사들은 겉으로만 복종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베네치아 배를 만나면 다른 나라의 깃발을 달고 습격하는 꼼수를 부렸다. 얼마 후 카시에 총장은 펠리페 2세가 17살밖에 안 된 자신의 조카 벤체를 카탈로니아와 려온의 지부장으로 추천하자 그것도 받아들이고 말았다. 격분한 카탈로니아 기사들이 반란까지 일으켰지만 진압되었다. 이번에도 교황이 나서 그들에게 사죄를 하라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기사들의 마음은 완전히 총장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시에 총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권위를 세운답시고 총장궁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기사관을 허물고 만 것이다. 이탈리아 기사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였다. 거기다가 총장궁으로 자신의 정부를 출입시키기까지 하였다. 1577년 로메가스가 부총장에 오르자 그는 소정파의 리더가 된다. 4년 후 로메가스는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카시에를 영검하였다. 기사단으로서는 1317년 독재자 빌라레 총장을 타도한 쿠데타 이후 처음 일어난 쿠데타이고 16년 전 공방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다시 교황청이 해결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264년 전과 비슷하였다. 카시에 총장은 퇴진하고 로메가스도 총장직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다. 대신 총장직에 오른 인물은 위그로본드 베르달이었다. 카시에는 충격 때문인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12월에 로마에서 죽었는데 다행히 시신은 성 요한의 성당에 안치되었다. 베르달 총장은 누가 보아도 권력 기반이 약했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레고리우스 13세의 후임인 식스투스 5세는 그래서인지 1587년
이례적으로 그에게 추기경이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다.